이번 대세 상승장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는데 시장이 굉장한 수준의 침체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선물 포지션들이 다 청산되고 이제는 선물보다는 현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4거래, 3거래일 연속으로 다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다. 채굴자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자동 청산 시스템 자체가 뭔가 오르고 있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신사임당 방문해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을 좀 전하게 될 텐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혹시나 또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데이터와 그리고 각종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책 소개만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제가 10번째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압도적 수익을 현실로 만드는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제가 경제적인 해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최소한의 공부, 가장 적은 비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최대한 내 경제적인 해자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노하우들이나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난 대규모 청산 사태 때처럼 어떤 특정한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날에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을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세 상승장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산으로 사실상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라고 해서 펀딩 레이트가 얼마나 쌓여서 시장이 과열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자체가 시퍼렇게 몽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한 수준의 침체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의 거품이 다 거치고 정말 건전한 상태로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품이 거친 상태에서 아직까지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공포 상태 혹은 극도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중요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있는 걸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사실 이런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패턴들이 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 2013년, 17, 21년에 큰 상승장이 있었던 그 구간들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서 큰 조정 국면, 즉 베어 트랩이 있었는데 현재도 4월에 상호 관세 발표 이후로 크게 하락하고 상승장이 시작된 지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패턴상으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6개월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그 과열 구간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런 패턴들이 과거와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상 지금 이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해소하고 조정 국면을 겪었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트레이더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선물 포지션들이 다 청산되고 이제는 선물보다는 현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구조적으로 더 건전한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거치고 나면은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흐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런 큰 국면들이 나타나면은 회복되는 국면들이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그 이상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어떤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 및 유출 흐름은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또 촬영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4거래, 3거래일 연속으로 다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원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매수세만 이어질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많이 오르면 매도세가 나오고 많이 내려가면은 매수세가 나오는 그 파동과 같은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1년을 갖다 통틀어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추이,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추이로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유의미한 흐름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360억 달러라고 하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이 됐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10월 달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그 정도 구간들까지 가지 못했지만 4분기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의 성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밑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금 ETF인데 1년치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은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의 차이를 냈죠. 그리고 금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이 이후에 검은색으로 된 이 차트가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화된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순유입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의 시작, 본격적인 채택의 시작 관점으로 시작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중장기적으로는 더 유지할 이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현물 ETF의 자본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이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자나 채굴자 같은 오래된 고래들은 최근 랠리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런 국면들도 손바뀜의 과정들, 시장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으로 저는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채굴자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채굴에 연산되는 컴퓨팅 파워, 채굴 연산력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치열하게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채굴자들이 채선성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매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비용을 갖다가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꾸준히 채굴 경쟁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도해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에 대한 어떤 관점과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표 한번 보시면은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라고 해서 축적 주소의 추이를 한번 볼 텐데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2024년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주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도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은 순식간에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어떤 프리미엄 격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발 수요들이 바이더딥 전략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축적 주수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주체는 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지금 아무리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꾸준히 담고만 있다. 이 관점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실 따져보면은 거시경제 관점과 온체인 관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반 요소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거시경제의 변수입니다. 우리가 10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큰 폭락이 있었던 그 순간을 한번 살펴봤을 때 폭락의 트리거가 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100% 발언 때문이었죠. 그런데 물론 그 트리거가 작동을 해서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청산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는 현재는 바이낸스가 많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자동 청산 시스템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바이낸스도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트리거가 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결국은 갈등 구조 이후에 합의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해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그 구간들을 보셔야 되죠. 자, 다음으로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셧다운이 불확실성 사태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이 이슈에 의해서 크게 많이 좌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되면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에서 95% 가까운 확률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는 양적 긴축을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는데 더 조기에 중단을 하고 양적 완화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규제 이슈 상으로 봤을 때도 SEC의 스탠스가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관점과 규제 관점, 채택 관점에서 좋은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점은 사이클 관점에서 4년 주기의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4분기라고 하는 계절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은 조정 국면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기적인 관점까지만 보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코인 관련 정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여전히 친암호화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는 뭐 그냥 루머이긴 하지만 큰 폭락이 있었을 때 배런 트럼프가 뭐 몇천억을 벌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시장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엄청난 사태가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루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기조 자체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인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활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물량들을 압수한 물량들을 가지고서 팔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유동성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가져가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에서 천즈라고 하는 그 인물의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압수를 했는데 그 물량들을 미국의 보유고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주소에 비트코인을 담게 됐을 때 팔지 않는 효과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현재 SEC를 필두로 해서 연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은 연준 계좌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준 계좌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뭔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단순히 투자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시나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은 안전자산으로 보는 입장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류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종류의 안전자산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각에서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들은 결국은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면적인 자산이고 새로운 개념의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제도적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ETF가 승인이 되고 기업 보유고에서 디지털 금으로서 계속해서 제도적인 채택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기금이 진입을 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이 여러 국부펀드들과 회의를 통해서 국부펀드들의 본격적인 진입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주체들, 기관 주체들이 진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결국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관관계들, 그리고 연준의 어떤 대책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해지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그리고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공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2,100만 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희소성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면모들, 즉 해지 자산으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공급 긴축에 의해서 크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전 자산이면서도 굉장히 다면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XRP가 한국인들이 XRP를 가장 좋아하는 코인인데 최근에 좀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크리스 라슨이 최근에 계속해서 XRP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빨간색 보시면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5천만 이상의 XRP를 갖다가 즉 한원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갖다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점을 한번 보면은 XRP가 XRP를 전략적으로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XRP를 전략적인 매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 이외에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고래들이나 이런 추이들은 오히려 매집을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XRP가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XRP ETF 승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XRP의 본격적인 반등을 좀 막고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자산 운용사에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솔라나, XRP 모두 다 연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SEC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지금 다 업무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잠정 휴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번 주 내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현재 재반 준비들은 거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났고 S1 양식서도 이미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물밑 작업들이죠. 이야기는 다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9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점들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흐름을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외의 펀더멘털을 짚어보면 현재 리플의 거래소 입출금 물량이나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지표를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앞에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볼 때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제가 펀더멘털이 다소 약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메인을 기준으로 보통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TVL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수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흘러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XRP의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로는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적인 관점들, 그 중에서도 큰 규모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고래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보면은 빨간색으로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동안에 고래들이 많이 매도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즉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다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물량들을 고래들이 조금씩 매도세를 늦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래 자체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XRP가 특정 주체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체들이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가져갔다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더 분화가 되면서 다른 양상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XRP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의 조정과 관련해서 요 장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의 거래소 보유량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씩 상승하다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구간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된 차트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래소 보유량이 급등한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소에 물량이 확 들어왔으니까 이 물량들이 결국은 매도세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 다시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뭔가 점차 가격의 어떤 반등을 위한 변곡점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들이 제가 오늘 장표에선 가져오지 못했는데 MVRV 지표와 가격의 추이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제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특정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펀더멘털 추이가 확연하게 바뀌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들을 이어가는 그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흐름이 바뀌는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 구간이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서 아주 단기적으로 수익을 120% 아니 150%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들이 중요한 국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입 구간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XRP의 MVRV 지표 한번 보시면은 30일 평균 단기죠. 그리고 365일 장기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국면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XRP가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열려 있고 크리스 라슨 같은 사람들이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의 반등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XRP의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XRP 같은 경우도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규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규제 이슈 상으로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ETF가 나오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ETF를 SEC가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ETF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들이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서 언제 승인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 승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채택들이 더 가파르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십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XRP의 채택,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리플을 볼 때 탈중앙화가 약하다,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B2B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대규모 채택을 위해서 탈중앙화를 일정 부분 포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어떤 추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금융권들과의 어떤 협업과 그런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라슨의 매도를 말씀드릴 때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SBI 홀딩스라는 이 XRP의 우군이죠. 오랫동안 리플을 지지해왔고 리플의 주주이기도 한 SBI 홀딩스가 또 이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필요한 회사들을 갖다가 인수합병하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고 커스터디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리플의 사업 행보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넷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레저가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의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소 성장세가 좀 주춤한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인넷 관점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만약에 ETF 승인이 이루어질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메인넷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펀더멘털들이 지지부진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하락으로 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현재 추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아직 유효한가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들 보면은 상승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8월 달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그 흐름들, 최근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신고점은 돌파를 했고, 대략 얼추 신고점 돌파 시점이 반감기 이후에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슷한 구간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패턴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될 상황에서도 방어를 잘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자산,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아무런 펀더멘탈이 없는 코인들도 우후죽순 펌핑을 했다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이유,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코인들이 명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엄선해서 선택했을 때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서 사이클로만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번에 10번째 책을 출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의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이클을 갖다가 더 이면을 뜯어보게 됐을 때는 단순히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이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고, 이 큰 흐름들이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사이클에서 어떤 패턴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구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때를 시즌 종료라고 보듯이 이 흐름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매직 구간들을 활용할 때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표와 그리고 차트 관점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가장 결정적인 매직 구간을 포착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MVRV 지표가 1을 하회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차트 관점에서 이전 대세 상승장 저점을 갖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이 탈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최악의 저점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의미하게 매수를 하면은 그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도 빠르게 단기 미실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